오늘은 그 압류재산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압류재산 권리 분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매나 공매나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해보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 공매에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도 있는 권리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인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권리. 뭐가 있죠? 제일 무서워하시는 거. 그죠? 임차인, 계약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그죠? 그걸 떠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유치권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갑자기 낙찰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경매, 공매, 그 다음에 그렇죠. 두 가지에서 가장 낙찰자들이, 입찰자들이 무서워하는 세 가지 숨은 권리가 요 세 가지입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근데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별도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도 나중에 나오죠. 예. 그래서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압류 공매의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임차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란 뭐냐 하는 내용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셔야 되고 적어도 경매 공매를 하신다는 분들은 10번은 읽어야 합니다. 한 번 읽어서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자주 읽어서 내용을 마스터하셔야 돼요. 오늘 혼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읽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법의 목적부터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법의 목적은 법이라는 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의 목적이라는 걸 법률을 입법하는 입법자들이 목적을 정해 둡니다. 왜냐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잖아요. 이 판사들이 법의 목적을 보고 이 시시콜콜한 모든 송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 다 적혀 있지 않아도 이 법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목적을 규정해 놨다는 거죠. 이 법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한마디로 사람이 살도록 꾸며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하면 그 임대차는 모두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내용은 민법을 적용하지만 민법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특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법이고 민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럼 얘가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먼저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법조인한테 들었을 때는 이 법의 초안에는 국민이란 말 대신에 서민이란 말이 적혀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거는 뭔가 차별적인 용어다. 그래서 서민이란 말은 빼고 국민으로 바꾸자.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이라고 바뀌었대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서민. 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사실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임차인 친화적인 법이다. 그죠? 웬만하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주거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를 상업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가 상업용으로 쓰고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고 이거는 현상이고요.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계약 당시에 주거용 엿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변경해서 개조해가지고 상업용으로 써요. 그래도 애초에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계약을 상업용으로 계약을 했어요. 상가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주거용으로 바꿨어요. 법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약 당시에 근린생활시설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를 주거용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걔는 애초에 계약할 때 근린상가였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거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애초에 계약할 때 주거용을 계약한 다음에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대항력 등 이게 이제 이 법의 가장 핵심이죠. 이 3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그 다음에 3조의 2, 그 다음에 8조 얘가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억하셔요? 3조, 3조의 2, 그 다음에 8조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자, 3조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라는 말은 3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누구예요? 법에서 제3자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나를 벗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뭐와 뭐를 하면 생긴다고요? 전입. 그렇죠.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에요. 요게 재미있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보면 건물의 인도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겠죠. 예. 요게 대꾸가 딱 맞아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차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주민등록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애매하니까 단서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은 그냥 사업자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주민등록은 주민등록하러 간다는 표현보다는 전입신고를 하러 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 이퀄 전입신고라는 방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대항력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는 주임법 3조 1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제입니다. 갑자기 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이건 자기 혼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법하고 상관없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키 넘겨받으면 주택을 인도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아니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받으면 주택을 인도했다고 인정해 줘요.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주택의 인도 가지고 엄청난 소송이 많이 걸렸었어요. 도대체 어느 날이 주택의 인도냐? 이사 가야만 주택의 인도 아니냐? 이거 가지고 소송이 되게 많이 붙었었는데 판사가 여기 법에 안 적혀 있잖아요. 주택의 인도가 뭐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판사가 뭐 가지고 결정했어요? 목적 가지고 결정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임차인들이 가서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키 받으면 그걸 주택의 인도라고 봐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이 보장되겠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에 따라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냐? 잔금 치르고 키 넘겨받으면 주택 인도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판례로 확고히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다툼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애초에는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잔금 치르고 키 받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으면 주택을 인도했다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됐고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사실 사실은 개인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죠. 개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법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들은 어떤 법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에 2항 3항에 나오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LH공사가
아니면 SH공사가, 아니면 뭐 경기도 공사가, 이런 애들이 전세 임대주택을 준비해가지고 서민들에게 월세로 세를 주는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죠.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LH공사입니다. LH공사가 주택도시기금, 이거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금이에요. 이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전세로 집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월세로 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 LH공사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 월세 입자가 주민등록을 마칠 때 LH공사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LH공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전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 주는 세입자, 월세입자가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법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법인은 뭐냐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 직원을 집어넣으면 이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은, 중소기업은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자기 직원이 전입신고한 그 날짜, 다음날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일반 개인,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하는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두 개의 법인은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전 소유자가 계약한 계약을 양수자가 승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가져갔든 기존의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의 계약을 새로운 집주인도 그대로 인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딱 적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갭 투자로 내가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럼 전 주인하고 맺은 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내가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더라도 전 소유자랑 맺은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매매든 무슨 상관이든, 하여튼 증여든 상속이든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의 계약을 그대로 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딱 적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이게 2013년 8월 13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은 계약을 먼저 해놓으면 집주인이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이 임대차 계약은 불변으로 양수된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주는 거죠. 집주인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내가 한번 계약한 그 계약서는 계속 유효하다는 걸 법이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으면 임차인들은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확고하게 규정해놨죠.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는 임차인은 거의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으로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손대지 못해요. 그만큼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임법의 대항력이라는 건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여기 3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약령 말고도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575조 1항 3항 같은 법 578조를 준용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575조의 1항이 뭔지. 자, 주임법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인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적 문구가 있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손실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통의 계약은 계약금을 걸어서 일방이 해제를 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죠. 근데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손해보지 않겠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속이고 계약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서 매수인이 이런 제한 권리가 있는데 나한테 속이고 팔았어? 나 그럼 이 계약 무효로 만들래. 취소할래.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적용된다고요? 주임법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매도인이 나한테 속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이걸 활용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8조. 경매의 경우에 경락이란 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가장 중요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뭐냐면 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아직 남겨놓고 있는데 매도인이 실수해가지고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매수인은 그 아파트 사고 싶지 않죠. 근데 매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해서 그 아파트를 지켰어야 되죠. 못 지키고 화재가 났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경매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매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경매에서 공매에서 계약금을 걸고 입찰보증금을 걸고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그 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난 낙찰 잔금 내기 싫죠. 예. 그러면 이 조항을 이용해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경매나 공매에서는 그걸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낙찰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거의 법률 근거 조항은 어디에 있다? 여기 3조에 있다. 3조 5항에 있다. 근데 그 3조 5항은 결국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민법에 있는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경매일 때도 이렇게 매도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화재 난 주택 난 매수하기 싫어. 그러니까 공매 취하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법률 근거 조항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해서 민법 536조를 적용한다고 돼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의무를 다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생기죠.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얻어서 들어가야 되려면 난 보증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보증금 주면 키 줄게. 이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죠. 네가 보증금을 내. 그럼 나도 너한테 키를 줄게. 이렇게 동시에 하자고 요구하는 거. 이게 동시 이행 항변권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깨고 임차인이 집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보증금 돌려줘. 그러면 내가 키 넘겨줄게. 그죠? 네. 요게 동시에 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그게 주택임대차에는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이 내가 지금 5억에 세대로 살고 있는데 6억으로 올리겠대요. 그래서 난 그 올려줄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달 말이 종료일이에요. 근데 집주인은 6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6억을 낼 돈이 없으니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받을 때까지 그냥 5억에 계속 세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줘야 나 나가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못 나가잖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자, 그 다음에 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자,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이 이 3조의 2에 적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부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려면 내가 내 의무를 다하고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을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내가 동시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먼저 돌려주고 난 다음에 건물을 인도한 다음에 돈 돌려줘 라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동시 이행 항변권. 소송을 걸려면 내가 먼저 집을 비워야 돼. 원래로 얘기하면 나는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너도 의무를 다해라고 해서 그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은 그렇게 소송을 하라고 하면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그러면 주거생활의 안정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사집행법에서 뭔가 소송을 걸 때는 집행개시 요건이 있는데, 이 집행개시 요건이 너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상대방의 의무를 요구해 라는 게 집행개시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인한테 보증금 못 받았는데 보증금 받으려면 집을 일단 비운 다음에 소송해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준 거예요. 집을 안 비우고도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집을 비우지 않고도 나 보증금 내놔 하고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2항에 나옵니다. 3조의 2의 2항에 나옵니다. 자, 사망의 대항요건과,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 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학원에서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할 때 배당에서 환가대금에서라는 말은 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란 뭐냐면 같은 물권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매나 공매에서 물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물권자. 피무자. 네? 피무자? 물권자, 물권자. 네, 전세권자도 물권자죠. 네, 또 물권. 물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물권은 저당권, 그죠? 저당권이 물권이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여권? 네? 여권? 물권. 가등기담보권. 그죠? 또 얘기하신 전세권. 네. 이런 것들이 물권이죠. 이런 물권들보다, 물권 중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뒤에 오는 권리들을 얘기하는 게 그게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그 밖의 채권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압류, 가압류, 뭐, 그죠? 가처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채권자들, 그죠? 네. 뭐, 모든 권리자를 다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일단 필요 요건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아까 3조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2023년 오늘이 7월 25일이죠. 한 달 전에 6월 25일 날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오늘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 효력일은 언제예요? 오늘 0시. 그죠? 확정일자가 한 달 전에 있었더라도 오늘 0시.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오늘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오늘의 대항력이 갖춰지는 날이 0시니까 그죠? 네. 내일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날 했어요. 오늘 전입신고도 하고 오늘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내일 발생하죠. 효력이. 근데 가끔 오늘 전입신고를 하고 내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내일 똑같죠. 결국은 똑같아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순간부터 되니까 어찌 보면 권리자들하고 물권자들하고 다툼을 할 때
시간 가지고 다툼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내가 우선 변제권 효력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죠? 이거는 임차인만 보호한다고 해서 이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잖아요. 임대차란 말은 임대해주는 자도 임차해주는 자도 동시에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주택을 다시 집주인한테 내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동시이행 항변권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자, 2항 또는 7항에 따른 우선 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배당 이의 제기죠. 나 이 배당표 이해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왜 내가 2순위야? 내가 더 빨리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배당이 이 모양이야? 내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배당표 잘못 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계에다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걸 배당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해요. 왜냐면 경매계장도 캔코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경매계장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도 변호사니 뭐니 다른 사람도 법조인들도 많잖아요. 걔네들이 봤을 때 경매계장이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 배당표는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배당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당 이의 제기했는데 경매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라도, 같은 법원이라도 하나는 경매계고요, 하나는 민사계가 있을 수 있죠. 민사법정, 경매법정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배당 이의 제기를 하면 경매법정에 있는 판사가 결정을 해요. 경매계장이 짠 배당표가 맞아. 너 이의 제기 기각.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의 제기가 안 맞아. 그러면 경매법정에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의 제기가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나는 내가 맞는 것 같아.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소송. 민사법정에 가서 배당 이의 제기 소를 걸어요. 경매법정에서 하는 이 배당표가 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배당 이의 제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민사법정에다가 배당 이의 제기 소를 겁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경매계의 전문가는 경매 판사겠습니까? 민사법정의 판사겠습니까? 경매법정의 판사가 전문가겠죠. 그런데 전문가한테 이의 제기를 했더니 안 받아들여졌어. 근데 너무 속상한 마음에 민사법정에다 소를 제기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민사법정의 판사가 자기한테 소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경매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배당표를 인정 못하겠다고 자기한테 소를 걸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민사법정에 있는 담당 판사는 경매 배당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계 판사한테 전화를 해요. 야, 이거 배당 이의 제기소가 들어왔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난 이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넌 거기 전문가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거 경매 판사가 한 게 맞아. 이렇게 조언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민사법정 판사는 모든 게 판사라고 해서 모든 거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없잖아요. 자기 판결 내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법조계에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동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법정에. 그럼 경매 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누가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야 그 판사가 20년 한 판사인데 걔가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억울해도 민사법정에다가 소재기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진짜로 경매에서 경매 계장은 20년, 30년 한 계장들이거든요. 판사들도 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배당표가 맞을까요? 아니면 책으로만 공부한 내가 생각하는 배당표가 맞을까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 이의 제기는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배당표인데 거기에 전문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해봤더니 경매 계장이 살짝 실수한 것 같아. 이런 경우에나 해당되는 거고 그냥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배당표 짰는데 나중에 배당표 나온 거 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래서 하는 배당 이의 제기는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 이제 7항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흔하게 만나는 건데 요즘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이거죠. 8번에 있는 보증보험을 보험 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그 다음에 9번에 도시주택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거 많이 써잖아요. 여기 주로 어디예요? 허그, HUG, 허그, 그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걸 계약을 한 다음에 임차인들이 들어오면 임차인들이 나중에 집주인이 경매당하거나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아니면 허그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 버리잖아요.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해 버려요.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줬으니까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내줘야죠. 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주면 걔네들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신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입장이 뭐냐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임차인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임차인은 벌써 보험금을 받고 나가버렸고 내가 이제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으로 양수한 이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을 신설할 때 이게 2013년 8월 13일 날 신설을 했는데요. 이때 실수한 게 뭐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라고만 적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예요. 법을 공부한 법조인들 중에서는 얘를 법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대항력은 빠졌잖아. 우선 변제권만 승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당에서 돈 못 받아가면 낙찰자는 얘네들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인수 안 해도 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원래 임차에는 대항력이 있었고 우선 변제권도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갔더니
보험회사가 아니면 허그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게 됐는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고만 돼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어떤 변호사가 나타났냐면 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에 7항에 보면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대항력은 승계한다는 용어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배당에서 돈 못 받아도 명도할 수 있다라고 막 선전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건 낙찰받으면 돈 낸다. 그리고 그게 어려워지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막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대항력이란 단어가 여기서 문구적으로는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내가 양수했는데 우선 변제권만 승계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법률 만들 때 실수로 빠진 것 뿐이지 실제로는 대항력까지 인수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에 가서 붙어 있어요. 이거 결론 어떻게 날까요? 지금 수많은 건들이 대법원까지 가 있어요. 결론 어떻게 날까요? 아사무사한 건 뭐 보고 판결한다고요? 1조 목적 보고 판결한다 그랬죠? 만약에 이 금융기관에 대항력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안 서주겠죠? 그러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목적이 달성되겠습니까? 달성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문구가 거기서 철자가 안 보여도 숨은 의미로 대항력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그게 합당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아직도 안 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판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대법원 판사도 되게 어려운 판결일 거예요. 왜냐하면 법 조항에는 대항력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고 들어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 또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이 돼버리고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보증보험 체계가 깨질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판결입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항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결을 해야 알맞은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8항에 나옵니다. 자, 7항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쓸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대항력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항에도 대항력권을 포함하는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조의 3. 임차권 등기 명령. 만약에 전세 있잖아요. 네.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을 제때 못 돌려줬다.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 대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경우는 이런 경우 똑같이 되겠네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이 돈을 대신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은 요 계약 양수인에 해당되지는 않죠.
대신 내줬다면, 대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 보증금으로. 예. 근데 그 대출을 갚을 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 네. 임차인을 건너뛰고 집주인한테 직접 받아낼 채권이 있는 건 아니죠.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대출 해준다 알려줬다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임차인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받아야 될 채권이고, 네. 그 임차인이 나 대신에 집주인한테 받아 그러면 은행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할까요? 은행 입장에서 안 하겠죠. 네. 네가 받아서 날 줘. 나는 네가 채무자야. 은행은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받을 권리는 없어. 대출을 은행은 대출해줄 때 좀 리스크가 있네요. 은행도 그래서 집의 가치만큼 해서 대출을 해주죠. 전세자금 대출도. 네. 은행은 그런 전세자금 대출에서 떼일 염려는 별로 없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3조의 3은 잠깐 쉬었다가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